바다 밑에 터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그걸 믿었을까요? 탈북민분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충격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핵 억제력이 아닙니다. 반도체 기술도 아닙니다. 버스 한 대가 손님 한 명 태우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소금을 발에 담그는 장면이에요. 물속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이 분실물 센터에 그대로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부터 이게 왜 충격인지를 얘기해 볼 건데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김정은이 진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가 보여요. 핵무기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숨겨진 것의 실체는 오늘 이 탈북민 분들의 눈에 담긴 장면들이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표면으로 보면 이건 그냥 적응 얘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근데 그 표면 아래를 보면 다른 층이 나와요. 동기의 층, 왜 이 장면들이 충격인가? 그 아래 또 다른 층이 충격이 드러내는 체제의 본질이 뭔가? 오늘은 그 세 층을 같이 내려가 볼 거예요. 버스 얘기부터 해봅시다. 탈북민 분이 한국에 처음 와서 버스를 탔는데 혼자 탔대요. 버스 안에 자기 혼자. 근데 이게 왜 불안했냐면 북한에서는 버스가 승객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든. 기름이 아깝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기름 한 방울이 시민 한 명의 시간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버스가 손님 한 명 태우고 출발하는 걸 보고 이분이 든 생각이 뭐였겠어요. 여기는 기름이 남아도나? 왜 한 사람 태우고도 달릴까? 이게 단순한 교통 편의의 차이가 아니에요. 국가가 시민의 시간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북한 체제에서 시민의 시간은 국가 자원 앞에서 무가치예요. 당신이 1시간 기다리든 2시간 기다리든 기름 한 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체제의 인간관이에요. 시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관이 버스 한 대의 출발 타이밍에 그대로 밝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북한에서는 버스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버스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이동이 도보예요. 탈북민 분들 증언을 보면 평양 외 지역에서는 버스 자체가 하루에 한두 번 오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버스가 15분마다 오는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버스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그냥 안 된 줄 알았죠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안 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지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핸드폰 얘기도 해야 해요. 탈북민분이 처음 한국 와서 스마트폰을 받고 버스 기사분한테 네이버 지도 쓰는 법을 배웠대요. 그런데 지도를 켰더니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핸드폰이 날 감시하나 위치 기반 서비스를 보고 공포를 느꼈어요. 왜 그랬겠어요? 북한에서 내 위치를 국가가 파악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니까요. 그건 감시예요. 통제예요. 그 반사적인 공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같은 기술이에요. 위치 파악.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게 서비스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그게 공포가 됩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느냐의 차이예요. 한국에서 스마트폰은 나를 위해 내 위치를 알아요. 북한에서 감시 시스템은 국가를 위해 내 위치를 알아요. 결과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몸으로 겪어온 사람은 처음에는 서비스도 공포로 느껴요. 그런데 이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은 따로 있어요.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터널이 이상하게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왜 이렇게 시원해요? 물어봤더니 한국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지금 바다 밑을 달리고 있어요. 해저 터널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들은 순간의 반응이 그냥 놀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의아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바다 밑에다 이걸 어떻게 해요? 8년을 한국에 살고 나서도 이분이 이 말을 꺼낸 거예요. 8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탈북민 분들이 옆에서 동조했어요. 북한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있는 건 확실한데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해저 터널이 왜 충격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멍청해서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평생 경험한 세계의 천장이 어디였냐가 문제예요. 북한에서는 해상 구조물을 민간이 경험할 일이 없어요. 바다 위 다리는 이해해요. 그거는 눈에 보이니까 기둥 세우고 그 위에 도로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 밑을 파는 거는 그 기술을, 그 가능성 자체를 상상의 영역 안에 넣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른 걸 생각했어요. 해저 터널이 충격인 이유가
단순히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기술이 자기 삶과 관련된 인프라로 연결된 적이 없어서예요. 한국 사람들은 해저 터널을 타고 인천공항도 가고 거가대교도 건너고 부산 거제도 오가요. 민간교통 인프라예요. 북한에서 대형 토목 공사가 있으면 그건 국가 프로젝트예요. 평양 건물 짓거나 군사시설 만들거나 그게 주민의 이동 편의로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와요. 김정은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미사일 쏩니다. 핵 개발합니다. 그거 선전합니다. 그게 그 나라의 1순위 국가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나라 주민들은 8년이 지나도 해저터널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를 못해요. 버스가 한 명 태우고 출발하는 걸 보고 놀라요. 핸드폰 지도를 보고 감시받는 줄 알아요? 핵탄두는 있는데 해저터널이 의아한 나라. 이게 김정은이 선택한 우선순위입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을 때 백성들은 그 성벽을 쌓다가 죽었어요. 성벽 안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성벽은 황제의 권력을 위해 지어진 것이지 백성의 안전을 위해 지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북한의 핵이 무엇을 위한 건지 이 구조가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게 체제 유지에 필요한 거 아니냐. 핵이 있어야 외부 압력에 버티는 거 아니냐. 이 반론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 반론이 성립하려면 핵 개발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를 봐야 해요. 주민들이 소금도 못 먹고 버스도 제대로 못 타고 겨울에 등유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걸로 핵을 만드는 거예요. 체제 유지의 비용을 2,600만 명이 삶의 질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면 그건 김정은의 선택이지 주민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제일 중요한 장면을 놓치는 거예요. 에버랜드 얘기예요. 탈북민분이 에버랜드 워터파크를 갔는데 물에서 놀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파도에 쓸려간 거예요. 이분이 당연히 포기했죠. 북한 출신이니까요. 북한에서 남의 물건을 주우면 당연히 자기 것이 됩니다. 아무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핸드폰은 잃어버린 거라고 마음을 접었어요. 근데 친구가 그래도 가보라고 했대요. 분실물 센터에. 에이 설마. 근데 갔더니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핸드폰이 있기는 한 건 확실한데 안 믿겨져. 지금도. 집까지 가면서 계속 만져봤대요. 핸드폰이 손에 있는지. 북한 같았으면 눈 뜨고도 뺏어가는데 그런데 이 장면이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지상파에서 한국인의 정직한 시민 정신을 다루면 이런 장면을 거의 안 다뤄요. 분실물 센터에 물건이 돌아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비범한 사회적 성취인지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뉴스거리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탈북민 분들 눈에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집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는데 3, 4일 집을 비워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분들한테는 공상과학이에요. 북한에서는 3분이에요. 3분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택배 왔다고 연락 오면 막 뛰어갔대요. 야, 야, 나 빨리 가야 돼. 택배 왔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웃어요. 한 달 놔둬도 없어지는 사람 없어요. 이분이 나중에 잘못 배달된 택배를 쪽지 써서 기사님한테 돌려준 일도 있는데 기사님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 실수로 배달이 잘못됐는데 물건이 없어졌으면 손해배상해야 하거든요. 탈북민 분이 물건을 돌려줬을 때의 반응이 이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선행도 한국에 왔으니까 하는 거지. 북한에 있었으면 누가 남의 거를 돌려줍니까? 이건 그냥 좋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뢰사회와 약탈사회의 차이입니다. 경장 용어로 하면 거래 비용의 차이예요. 신뢰사회에서는 분실물이 돌아와요. 택배가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사회적 신뢰가 모든 교환의 비용을 낮춰놓아요. 모르는 사람과 거래할 수 있고 물건을 맡길 수 있고 없는 사이에도 뭔가가 안전하게 있어요. 이게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요. 약탈 사회에서는 정반대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남을 믿을 수 없으니까 모든 거래에 감시와 검증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이 쌓이면 경제가 작동을 안 해요. 북한 장마당 경제가 그렇게 불안정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거래상들을 믿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도덕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도가 만드는 행동의 차이예요. 그 제도를 김정은이 설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분이 잘못 배달된 택배를 돌려준 뒤에 본인이 쪽지를 써서 문에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기사님 오시면 초인종 누르고 제 번호로 연락주세요. 라고. 근데 이 행동 자체가 이미 한국식이에요. 북한 출신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행동이 아니에요. 남의 물건이 내 집 앞에 있으면 그냥 가져가거나 모른 척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논리가 바뀐 거예요. 사회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 반대도 성립해요. 사람이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바뀌기도 해요. 이분이 잘못 온 택배를 돌려준 건 한국 사회의 신뢰 구조가 이분을 바꿔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가 역으로 북한 사회가 얼마나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바꿔놨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사람인데 어떤 제도 안에서 사느냐에 따라 행동의 방향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족욕 얘기예요. 동네 공원을 걷다 보면 무료 족욕장이 있어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소금에다 발 올려놓고 탈북민 분이 처음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당연히 돈 내야 하는 줄 알았대요. 아무리 봐도 결제하는 데가 없어서 직접 물어봤대요. 이거 결제는 어디서 해요?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세요. 무료예요. 이분이 발을 딱 담근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필름이 지나갔대요. 북한에서의 삶이. 소금이 귀해서 국 간도 못 맞추는데 우리는 발밑에 깔고 있다. 이 문장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 제일 강하게 밝혔던 게 북한에서 소금은 식량 수준의 귀한 자원이에요. 국에 간 맞출 소금이 없어서 된장으로 때워요. 요리용 소금이 없어서 몸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한국에서는 그 소금으로 발 건강을 챙겨요. 그것도 공짜로. 동네 공원에서. 처음에 이분이 소금에 발을 넣는 게 눈치가 보였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치가 보여서 다른 사람 봤다가 내 발 봤다가 하면서 앉아 있었대요. 왜 눈치가 보였을까요? 먹는 소금에 발을 담근다는 게 그 소비 방식 자체가 자기 몸이 감당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서 죄책감을 불러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정은이나 다닐 수 있는 공원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선 그냥 걸어 들어가잖아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북한에서 공원, 광장, 도시 인프라는 계급적으로 분배돼요. 고위 간부용 공간이 따로 있어요.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하면 그 전날 사람들이 쓸고 닦고 청소해요. 그 공간은 지도자를 위한 거지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임금만 들어갈 수 있던 금원, 진nguyên, 이 21세기 북한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국가가 만든 모든 공간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대통령이 다니는 길이랑 시민이 다니는 길이 다르지 않아요. 조국장에 고위 간부 전용석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발담 가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이 당연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한테는 꿈 같은 거예요. 이분이 발에 따뜻한 물을 담그면서 북한 생활이 필름처럼 지나갔다고 했을 때 거기서 뭔가 딱 무너진 게 있어요. 그게 단순히 한국이 좋다는 감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결핍이 사실은 결핍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돼요. 마지막으로 노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탈북민 분이 한국에서 알바를 처음 했대요. 식당 알바, 도시락 통 세척. 낮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저녁에 사장님이 현금을 딱 줬대요. 그때 이분이 한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줘요. 일 안 하면 또 잡아가고. 근데 여기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당연한 걸 경험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북한에서 노동은 국가에 바치는 의무예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도 수학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항의할 수도 없어요. 항의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해요. 어차피 뺏길 거 대충 해요. 그 심리가 시스템 전체에 퍼져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게 북한 경제 구조적 문제예요. 중세 농노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땅을 갈아도 영주의 곡식이었던 것처럼 북한 주민이 아무리 일해도 그 성과는 개인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체제 안에서 노동과 보상의 연결이 끊겨 있는 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 존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 시스템의 차이라고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노력이 내 결과로 돌아온다는 감각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감각 자체가 처음인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해도 뺏기고 일을 안 하면 처벌받는 구조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들한테는 노동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낯선 거예요.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아도 적어도 내가 일한 것과 내가 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게 살아있는 사회와 끊어진 사회의 차이는 통장 숫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탈북민 분이 도시락통 세척을 하고 나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고 할 때 그 즐거움의 크기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그게 보이면
북한 체제가 주민에게 무엇을 해온 건지가 보여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게 뭐였어요? 버스가 혼자서도 출발하는 것, 핸드폰이 분실물 센터에 돌아와 있는 것, 택배가 한 달 동안 문 앞에 있는 것, 소금으로 발을 담그는 것,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 그리고 바다 밑으로 터널이 뚫려 있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화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주류 언론이 북한을 다룰 때 거의 언제나 핵이나 미사일 얘기를 해요. 그게 중요하긴 한데 정작 그 체제가 2,600만 주민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안 다루죠. 탈북민이 발에 소금 담그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핵 발사 장면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그 체제의 실체니까요. 미사일은 세계를 향한 선전이고 이 장면들은 주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김정은이 진짜 숨기는 게 뭔지 이제 보이시나요? 핵이 아니에요. 이 장면들이에요. 버스 한 대가 손님 한 명 태우고 출발하는 장면, 잃어버린 핸드폰이 돌아오는 장면, 누구나 발 담글 수 있는 조격장, 이걸 주민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 그 체제가 흔들리니까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차단하고 외부 유입을 막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저 터널을 지금도 믿을 수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8년이 지나도. 근데 그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터널을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온 나라가 무엇을 빼앗았는지를,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 버스, 배차 간격, 택배 하루 늦음, 조격장 시설 낡음, 그게 누군가에게는 존재 자체가 기적인 것들이에요. 그 기적이 우리한테는 평균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 실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가끔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분실물이 돌아오는 사회는 신뢰가 쌓이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고, 버스가 시간표대로 오는 건 교통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거고, 소금으로 발을 담글 수 있는 공원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설계한 결과예요. 탈북민 분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이 모든 걸 꿈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가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들의 땀이 있고, 그 위에서 지금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탈북민 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단순한 북한이 열악하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비범한 건지를 다시 보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 비범함이 너무 익숙해져서 눈에 안 보일 때 처음 보는 눈이 다시 보이게 해줘요.